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유산을 받으려고 여태 병간호를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형들처럼 사고 한번 안 치고 살았으니 그래도 형들 챙겨주시는 만큼 저도 챙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건강이 더 악화되셨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시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울고 있는데 형들은 뒤에서 계속 쏙닥거리더라고요. 울고 있던 저와는 달리 둘은 하나도 안 슬퍼 보이더군요. 혹시라도 오래 사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고 지들끼리 농담이랍시고 낄낄거리며 그런 소리를 하는데 사람처럼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 날 아버지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산소 관련해서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내일 산소에 아버님 모시는 건 저랑 인부들이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발인까지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첫째 형은 잘 됐다는 듯 웃으며 대답을 했고 둘째 형과 형수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전 발인까지 하고 간다는 게 찝찝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니 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고인의 유언에 관련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 관련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웃고 떠들던 형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사뭇 진지해서는 침까지 삼키며 변호사 입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고인께서는 첫째 아드님께 땡땡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둘째 아드님에게도 그와 동일한 10억짜리 아파트를 남겼고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송사를 진행할 경우 남긴 아파트까지 전부 몰수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형들은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왜 그것밖에 못 받느냐며 따지다가 지금 행패 부리시는 거냐는 변호사의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 유언을 듣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눈치를 보며 둘째 형 옆에서 가만히 변호사의 말을 듣던 형수가 묻더군요. 저기 그럼 우리 막내 도련님은요? 막내 도련님한테는 뭐 없어요? 아니, 그게 셋째 아드님에게는 묘짜리 토지를 남기셨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변호사는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푹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나한테 저것만 남긴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셋째 아드님에게 본인이 묻힐 묘짜리 토지를 남기셨고 본인이 죽거든 산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변호사는 말하는 걸 멈추고 잠시 머뭇거렸고 제 눈치를 보다 가방 속에서 두꺼운 소리봉투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이걸 남기셨습니다. 제가 뭐가 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두툼한 소리봉투를 받자 형들은 황당한 듯 그 책을 보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 꼴이 우습다는 듯 어떻게 이런 걸 유산으로 남기셨냐며 지들끼리 끽끽대더라고요. 저 역시 형들이 건네준 낡은 책을 받아들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나만 겨우 책 한 권인지 어이없고 황당하고 낯뜨거워 얼굴도 제대로 못 들겠더라고요. 야, 아버지 맨날 주식 아시더니 너가 주식 꼭 했으면 좋겠었나 보다. 이 책을 남겨주실 정도면은. 왜 저에게 남긴 게 겨우 저 2개뿐인지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비참했거든요. 저기 그 아버님 집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째 형수가 아버지와 제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물었죠. 그 집은 이미 매물로 내놓은 상태고 팔리게 되면은 사회에 환원될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죠. 그날 이후 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형들이랑도 전부 연을 끊었고요. 지들이 받은 돈이 얼마인데
아버지 제사까지 저한테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 아니니까 찾지 말라고, 서로 죽어서도 연락하지 말고 보지 말자고요. 형들은 그렇게 말하면은 자신들이 붙잡을 줄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고 형제고 원래부터 나한테 없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화가 나서 아버지 산소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변호사가 아버지의 묻힌 산소의 토지 대장을 넘겨줬지만 쳐다도 안 봤어요. 산소로 쓰는 땅 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팔아볼 수도 없고 10원짜리 한 장도 못 물려받은 상태에서 살아보겠다고 혼자 발부동치며 살았습니다. 음악이고 뭐고 그런 고상한 취미는 전부 던져버리고 대학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에서 살면서 돈을 모았죠. 그러다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 여자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였어요. 천혜구하로 어렵게 자란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애 둘을 낳고 나니 아버지가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기만 하던데 아버지는 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의구심이 들었고, 그럴 때면은 아버지가 남기신 그 낡은 책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그래도 끝내 버리지는 못하고 다시 책장에 꽂아 놨지만요. 그깟 책이 뭐라고, 그래도 저한테 남기신 거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와이프는 둘이 열심히 벌며 잘 살면 된다고 마음 쓰지 말라며 절 위로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원망만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때까지만 해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저랑 와이프 월급으로는 좋은 아파트는커녕 집다운 아파트 사기도 버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사는 꿈도 못 꾸고 살고 있는데 한날은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사 가는 거 아직은 이르겠지? 이사? 갑자기 웬 이사? 아직은 안 돼. 이제 겨우 1억 모았잖아. 막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대. 승현이가? 무슨 놀림? 당신 휴거지라는 말 알아? 휴거지? 그 옛날에 사이비에서 사람 선동하던 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휴거지가 휴먼시아 거지를 말하는 거래. 뭐? 애들이 임대 아파트를 산다고 거지라고 놀리는 말이 휴거지 그거라고? 요즘 애들 빠르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고작 유치원생들 입에서 휴먼시아 산다고 거지라는 소리가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림을 받았을 때 애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사는 힘들겠지? 당장 대출해도 지금 우리 형편으로 이자 내기 빠듯할 거야. 그치? 와이프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자신있게 이사 가자는 소리도 못하는 무능력한 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돈 몇 푼이라도 남겨주셨다면은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만 자꾸 들었죠. 그냥 아버지 산소 없애버리고 그놈의 땅이라도 팔아볼까 싶었지만은 아무리 화가 나도 차마 돌아가신 분 산소까지 파헤치는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제 처지를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순간 욱해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책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이놈의 책 버려버리고 말이라 결심하며 바닥에 확 하고 내팽겨 치려는데 갑자기 예전에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려고 살집 알아보다가 너무 막막해서 그때 그 변호사한테 연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변호사님,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남긴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이 낡아버진 책이랑 거지 같은 묘자리 말곤 하나도 없었냐고요.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긴 건 그 책이랑 유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유언이요? 무슨 유언이요? 그때 다른 형제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문자를 남겼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무슨 문자요? 저 받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보내셨는데요? 아이고 이런. 그때 아버님께서는
책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본인의 인생의 답도 거기 있었다고요. 아드님께서도 부디 찾길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변호사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더 원망했어요. 책에 무슨 답이 있다고 기껏 남겼다는 말이 고작 그거인가 어이가 없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그 말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땐 듣고 흘러넘긴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전혀 다르게 생각이 됐어요. 진짜로 책 속에 답을 숨겨둔 건 아닌가, 책 속에 혹시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책 앞장에도 뒷장에도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한 장씩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는데 목자 페이지에 형광펜으로 줄이 하나 그어진 게 보였어요. 목차의 제목은 2분간의 숙고이었고 전모에 홀린 듯 해당 목차가 시작되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아버지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아들아, 네가 이 메모를 발견했다면은 그건 너에게 때가 되었다는 거겠지. 내가 죽고 너에게 남긴 게 고작 이 책 하나와 몇 자리뿐이라 날 원망했을 거라는 걸 잘 안다. 누구보다 날 위하며 나에게 잘했던 너인데 재산 한 푼 물려주지 못했던 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막무가내인 네 형들에게 해코지 당할까 걱정이 됐고 또 돈밖에 모르는 그놈들이 너에게 내가 준 것들을 몽땅 다 뺏어갈까 염려가 됐단다. 그래서 형들 모르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난 이 책을 너에게 남길 수밖에 없었다. 산소를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다 그를 위한 것이었고 너라면 이 책을 한 번은 펴볼 테니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 글을 본다면은 내가 묻힌 산소로 달려가길 바란다. 그곳에 너에게 남길 재산을 묻어놨으니 아버지가 남긴 글을 모두 다 읽은 저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거기엔 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었고 그 유언에는 아버지가 숨겨놨던 재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몇 번이고 같은 내용을 읽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예상과는 달리 이 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게 후회스러웠고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태 그 사실도 모른 채 원망만 하며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휴대폰으로 산소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하루 냈고 와이프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차키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가면서 큰 삽을 하나 샀고 꽃다발 하나와 소주 한 병, 살아생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사과와 새우깡도 하나씩 샀죠. 그리고는 곧장 아버지가 묻혀있는 산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산 입구에 차를 세워놓은 뒤 한참을 걸어 올라갔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산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없이 방치됐던 건지 느껴지겠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형들도 한 번도 안 온 것 같았어요. 산소를 관리해달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화를 내며 관심 한번 안 가졌던 지난 시간들이 후회됐습니다. 아버지 너무 늦게 왔네요. 죄송해요. 혼자 아버지 산소에 절을 하고 주변에 소주를 뿌린 뒤 잠시 심호흡을 하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전 땀만 범벅이 되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팠고 마침내 딱하고 삽이 모에 부딪히는 느낌이 났어요. 직감적으로 그게 관이라는 걸 알아챈 저는 끝이 보이는 기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달달 떨리는 손으로 미친 듯 빠르게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죠. 곧이어 아버지의 관이 차츰 모습을 드러냈고 드디어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힘든 것도 잊은 채 관 위에 모래를 다 털어냈는데 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관 안에 돈을 넣어놨을 리는 없고 어떻게 된 일인지 관 옆에 흙벽을 손으로 막 여기저기 긁어보는데 나무뿌리 같은 것들만 보일 뿐 돈이 있을 법한 것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 무덤 뒤를 다시 한번 파려는데 순간 맞은편 흙벽에 천 같은 게 살짝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천을 땡겨봤는데 안 땡겨졌어요. 순간 전 이거다 싶었고 그쪽 흙도 다시 파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색이 다 바랜 보자기 하나가 나타났죠. 그 보자기를 보러 보니 낡고 삭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나무 상자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잠긴 자물쇠를 보고 잠시 생각하던 저는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를 떠올리며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췄고 딱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평소 제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통장이었죠. 낡은 메모지도 한 장 붙어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자물쇠 비밀번호라고 적혀있는 메모지죠. 그 비밀번호가 뭔지 아는 저는 통장 종이를 한 장 넘겼고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게 된 순간 전 저도 모르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엔 무려 68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었죠. 너무 놀란 저는 누가 볼까 무서워 얼른 옷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 통장을 넣었죠. 그리고는 다시 무덤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뒤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이프는 아침에 회사 출근한 줄 알았던 제가 흙투성에 땀냄새 풀풀 풍기며 거짓골로 들어오니 많이 놀란 눈치였죠. 어딜 갔다 오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전 대답 없이 샤워를 하고 나왔고 와이프에게 아버지가 남겨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놓으셨더라고. 이 큰 돈을. 뭐? 아버님이? 근데 왜 이걸 이제야 유산 받은 거 없다며? 없는 줄 알았지. 근데 아버지가 주셨던 책에 돈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산소 가서 땅 팠더니 이게 나왔어. 세상에. 와이프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놀랐고 전 그런 와이프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 갈 수 있어. 제 말에 와이프는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 와이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지난날에 대한 뒤늦은 후회,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까지 뭐라 말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좀 더 사셔서 우리 애들도 보고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거라는 말, 그날 참 많이 실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원래 살던 임대 아파트 근처에 평수도 넓고 화장실이 무려 3개인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명절이랑 제삿날엔 아버지 산소에 꼭 한번 들려서 전처럼 엉망인 모습으로 있지 않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못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산소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은 아버지의 뜻처럼 허투루 쓰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를 쓰다 보니 오늘따라 아버지가 더 생각나네요.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야겠어요. 그럼 저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